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첫째 주 세계경제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금리와 인플레 얘기는 좀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뉴스에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이번 주에 계속 세계은행이 각국 그리고 권역별 경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2024년 내년 아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히 낮췄어요. 우선 내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이 4월과 10월에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4월에 내놓은 내년 중국 GDP 4.8%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4.4%로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신흥국, 세계은행이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이들 국가들의 내년 전망치도 역시 내렸습니다. 아태 신흥국들은 올해 5% 정도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지난 4월 예상치로는 내년에 4.8% 성장할 거다. 중국과 같았죠.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전망치는 4.5%. 역시 중국과 비슷합니다. 중국이 조금 더 떨어졌죠. 자, 이 4.5% 성장이라는 것은 1960년대 후반 이래 최저치입니다. 여기가 1960년대 후반인데요. 중국 문화혁명이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55년 기간 동안 경제위기 많았지만 딱 3번, 오일쇼크 때,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 때, 그리고 팬데믹 때, 이 3번을 제외하고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을 거라는 거죠. 팬데믹 이전에 이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 비교해보면 상당히 내년이 어렵겠다. 물론 올해도 어렵고요. 그런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월드뱅크는 2024년에도 중국은 소비 침체와 부동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태 지역 국가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거기다가 2022년 제정된 미국의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 감축법과 그리고 반도체법으로 올해 이 권역의 대미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실 이 법들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아태 지역 다른 국가들은 중국을 대체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인플레 감축법 안에 로컬 콘텐트만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로컬은 북미예요. 나프타 조약 국가인 거죠.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수혜국들이고 아시아 태평양은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기대를 잔뜩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미국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에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도 캐나다와 멕시코로 넘어가 버린 거죠. 베트남은 작년에 대미 수출이 13.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 19.1%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상승분 다 반납하고 그것보다 더 하락했다는 거죠. 하지만 내년은 올해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베트남의 올해 전망치 하향이고요. 하락폭이 1.5%포인트를 넘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하겠다. 한 1%포인트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중국의 불황 그리고 미국의 차별 그 영향 하에 있을 거라는 거죠.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메나라고 하죠. 메나 지역은 올해 1.6% 성장할 걸로 전망되는데 작년에 6%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4월에 예상했던 3%에서도 크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마이너스 0.9% 성장해요. 4월에만 해도 2.9% 성장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거의 4%포인트 정도 낮아졌습니다. 자, 사우디 포함 걸프 산유국 6개국 올해 성장 전망치는 1%예요. 작년에 7.3%였던 거에 비하면 올해 성적표 굉장히 나쁠 거란 얘기죠. 역시 4월 전망치는 3.2%였는데 그거보다 많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산유국들은 내년에는 성장이 상당히 회복될 거다. 세계은행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체로 가난한 나라들이 모여있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올해 경제 성장률 2.5%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라서 1에서 1.5% 정도는 인구 증가분에 해당됩니다. 그걸 빼면 한 1% 정도 성장하는데 그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작년에는 3.6% 성장했기 때문에 올해가 작년보다도 낮습니다. 왜 이렇게 성장 전망이 낮춰지고 있는가? 권역별로 원인은 다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갈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 유가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죠. 도대체 유가가 왜 그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급락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최근에 유가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감산을 연말까지 계속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본격 상승했었죠. 9월 말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 배럴당 95달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연히 100달러 이상 갈 거고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주 만에 82달러로 하락한 겁니다. 현재 5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고 있어요. 검은색 그래프가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WTI 유가고요. 유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온 거 보이죠?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항상 유가가 이동평균선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내려왔단 말이죠. 6거래일 만에 13.5%가 하락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미국 휘발유의 비축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이터 나오면서 휘발유 선물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고 그게 현물 가격으로 확산됐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휘발유 경유 다 수출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휘발유 수출 금지는 풀었어요. 이것도 원유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라도. 자, 그렇다면 원유가 하락의 주 원인은 뭐냐? 우리가 유가 상승 원인은 짚어봤습니다.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공급을 축소했다. 그러니까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공급은 그대로입니다. 축소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 문제인가? 수요 감소로 유가가 하락했나? 이게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단 6일 만에 갑자기 수요 감소가 감지됐다? 이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주 중반부터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미국이 사우디와 이스라엘 화해시키려고 계속 중간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냐.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가 미국 의도처럼 간다면 이거는 사우디가 미국과 다시 한번 우방 관계를 형성하는 거다. 그러면 유가는 달라진다. 이런 추측이 나왔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국채 수익률이 정점에 도달한 거 아니야? 실제로 이번 주 중반에 국채 수익률이 약간 하락했었죠. 보통은 유가가 정점일 때 국채 수익률도 정점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추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강달러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 거다. 이런 주장도 제기됐어요. 달러는 여전히 석유의 결제통화입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가 오른다? 그러면 유가는 어느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 유가가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화해? 이게 제일 가능성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사우디가 백악관에 의사 전달을 했는데 높은 유가가 유지되기만 한다면 내년 초에 감산 조치 중단하겠다. 월스트리트저널 독점 기사로 나왔습니다. 자, 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화해라는 게 뭐냐?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생겼는데 사우디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인정을 해주면 미국은 사우디와 방위조약을 체결하겠다. 사우디를 보호해주겠다. 이겁니다. 미국은 큰일 났어요. 지구상에 전쟁이 나면 다 쫓아가야 하게 생겼어요. 자, 지난주에 유가 급등했을 때 백악관이 특사 2명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급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과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좀 유출이 된 것 같아요. 그 소문이 이번 주에 났던 것 같아요. 자, 사우디는 내년에 $100 이하로 유가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할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00달러 넘어가게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사우디의 이해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방위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냥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의회 통과가 필요해요. 하원이 기각한다면 유가가 또 요동치겠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오래 머무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글로벌 석유 수요가 하루 1억 300만 배럴이에요. 요즘은 대충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유가는 곧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뉴스예요. 국채 수익률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나?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가 됐고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새롭게 제시된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하는 바람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 연준이 작년에 이번 긴축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긴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양적 긴축이었죠. 양적 완화의 반대. 양적 완화는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거였다면 양적 긴축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파는 겁니다. 이걸 매달 일정하게 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해보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국채 가격 하락한다는 것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적 긴축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 주에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국채 시장 긴축은 기준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 그래서 국채 시장이 긴축되면서 노동시장과 인플레가 지금처럼 계속 냉각된다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안 할 수도 있다. 메리 데일리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좀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5%라는 것은 옛날 기준으로 보면 정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이 정도가 정상이었다. 상당히 건강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해도 사실 수익률이 낮을 때보다는 불안하죠. 하지만 2년물보다 10년물 수익률이 높은 게 정상이고 10년물보다 30년물 수익률이 높은 게 또 정상이다. 이런 얘기가 이번 주에 많이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설득시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